예,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포럼에 오신 28차인데요. 28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여긴 중어중국학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사 교수로 있는 백원담입니다. 오늘 제28차 평화학 포럼에서는 백지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님을 모시고 항미 원조 중국인들의 한국 전쟁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백준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근대성 담론을 통한 양계초, 양치차고 계몽사상의 재고찰이라는 것을 로 박사를 학위를 2003년에 받으셨고요. 일본 게이오 대학, 베이징 칭화대학, 대만 통하이대학에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를 거쳐서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SK 교수로 계십니다. 한국냉전학회 부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창작가 비평, 역사 비평, 인간사상, 문화연구, 그리고 인터내셔널 컬처럴 스터디스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당대 사상, 동아시아 탈냉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저작으로 이 책이 지금 오늘 말씀하실 주제와 관련된 그 항미원조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동아시아론, 그리고 혁명 원조에서 특구 건설로 시아누크빌을 통해 본 아시아 냉전의 역설, 민족문학 제3세계 동아시아 최원식의 동아시아의 구조와 계보, 그리고 Atomic Moments in the Scale, a report on despair and the hope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South Korea라는 논문도 있고, 원벨트 원로드 and the Geopolitics of Empire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혁명 후기 이그 갑자기 호 중국의 한시하고. 어, 한사학궁 선생의 혁명 후기 번역을 하셨고,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는 중요한 저서들도 공편을 해서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 시국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굉장히 그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전쟁은 무엇인지 이 논의를 좀 책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여준다고 하니까 같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지윤입니다. 네, 백원 선생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너무 시국이 좀 어려워서 이 좀 집중을 좀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멀리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혹은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 이쪽에 이제 평화학 포럼인데 북토크의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에 출간한 이 항미 원조 중국인들의 한국 전쟁이라는 책을 좀 바탕으로 네, 내용을 소개드리면서 또 책에서는 또 좀 할 수 없거나 이제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이 지금 좀 비상시국만 아니었으면 요맘때쯤이면은 항상 좀 언론에서 이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 기념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 따갑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영을 할 텐데 올해는 조금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다른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한데 이 내용을 오늘 다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진핑 시대 이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말을 할 때는 따옴표를 친 항미원조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한국 전쟁인데 일단 중국에서는 공식 명칭이 항미원조 전쟁이기 때문에 네, 편의상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네, 어, 시진핑 이후에 굉장히 항미원조 전쟁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선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선전이나 어떤 교양의 이제 매체,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편하게 볼 수가 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안 좋은데, 이제 이게 꼭 양국의 내셔널리즘 전쟁, 어떤 역사 전쟁으로 조금 이렇게 그 비화될 뻔도 했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주류적인 흐름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런 주류적인 것에만 보다가 사실은 놓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제 책에서 내용을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항미원조 전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역사,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될 역사인데, 그러면은 이걸 파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다시 우리의 집단 기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유 가능한, 이것을 내셔널리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상호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담아서 오늘은 제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음, 가지고 재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어 우선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이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요 포스터, 그러니까 10월, 보통 10월 월이 되면은 이제 한미원조 전쟁 기념식을 하는데, 이 포스터는 사실은 2020년, 이게 바로 인제 한미 원조 전쟁 70주년 주년이 되던 때였고, 아마 가장 크게 기념식을 했던 때인데, 음, 그때 만든 포스터를 지금 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급하는 정도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그러니까 74주년인데, 74주년을 뭐 크게 이렇게 기념하거나 막 떠들썩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 거 하나는, 이게 2020년에 나왔던 포스터인데, 이 숫자가 좀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제 그 항미원조 전쟁에서 죽은 사람, 음, 사망한 전몰자의 수를 이렇게 끝자리까지 명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까지 합치면 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일단 이제 미군의 사망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중국의 이 20만 명 정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숫자를 그동안 중국에서는 이렇게 전몰자의 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항상 약간 애매하게. 왜냐하면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몰자의 수를 밝히지 않다가, 2020년에 이걸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웨이보나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쫙 퍼지는 이런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제한 지원군, 그러니까 지원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의 공식 명칭이 인민해방 지원군이었죠. 물론 그 지원이라는 거는 발론티어, 그러니까 자원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자원이 아니라 정규군이 참전했지만 이름은 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지원군 유해 송환인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올해 11차 중국군 유해 송환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그 대대적으로 매체에서 중국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빨간 깃발에 영웅이여 뭐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거리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념을 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승절 기념관에 참여를 했고, 그때 한중 관계가 막 굉장히 좋을 뻔했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이 제한지원군의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 해부터 이루어져서, 사실 그 이후로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한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지만, 실제로는 유해 송환이 꼬박꼬박 돼서 올해로 11차 중공군 유해가 송환되었고, 여태까지 합계 총 981구가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뭐 인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성심껏 하는데 왜 중국에서는 뭐 역사를 왜곡하느냐." 막 이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 매체에서는 굉장히 이걸 크게 기념을, 그러니까 유해 송환을 크게 기념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 심양에 있는 열산응원에 안장하는 시까지를 생중계로 유해가 음, 들어와서 쫙 이 생중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이렇게 방송 보니까 뭐 "영웅의 귀환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멘트들도 있고,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아 저는 이 이런,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많은 중국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어떻게 참전해야 하게 됐는지 경과는 뭐 사실 뭐 이미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뭐 이렇게 잠깐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음. 저는 주로 이제 이 한국 전쟁, 한미 원조 전쟁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국가 기억으로 만들어졌는가 요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 제목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의외로 한국 전쟁, 한미 원조 전쟁은 중국의 어떤 국가 서사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심으로 온 것은 정말 시진핑 시대에 와서 혹은 뭐 그전에 2000 년대부터 이런 순서로 됐다는 거. 이거를 쪼끔 '왜 그럴까?' 요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인제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중국 54 년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 뭐 아시겠지만 신중국은 49 년에 건국된 완전 신생국이었고요. 54 년에 처음에 헌법 전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항미 원조가 굉장히 헌법의 기본 그걸로 딱 명시가 됐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기본 국가가 만들어지는 헌법 정신에 이렇게 기입이 됐었는데 75 년도 수정헌법에서는 이게 삭제가 돼요. 그리고 80 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그 교과서에 그 현대사 부분들이 이렇게 배제되면서 항미 원조 부분이 아주 소략하거나 거의 부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선양에 있는 그 항미원조 전쟁 기념관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지금 재개관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역사도 보면 58 년도에 기념관을 만들었다가 66 년부터 93 년까지 28 년간 폐관했다가 음.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또 폐관해서 사실은 제대로 가동을 한 거는 아주 최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항명조 전쟁 때 이 종군 작가 이 웨이웨이라는 작가가 이 인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이인가라는 인제 그 보고 문학이죠. 종군 이 산문이 마오쩌둥이 너무나 이 산문을 좋아해서 '아 이건 최고의 보고 문학이다.' 해서 온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문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서 다 읽었어야 됐던 그런 건데 실제로 한 20 년간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교과서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시진핑 시대에 와서 인제 입국지전 '나라의 기초를 세운 전쟁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크게 그 항일 전쟁, 그다음에 해방 전쟁, 해방 전쟁이라는 국민당과 음. 공산당의 내전이죠. 국공 내전. 그다음에 항명원조 전쟁 이 세 개가 다시 인제 지위를 받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50 년대 그때 빼고는 한 60 년대부터 한 2000년 직전까지 굉장히 국가 기억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매 10 주년, 10 주년, 20 주년, 30 주년, 40 주년 때마다 인민일보 사설에 이 항미원조 전쟁을 어떻게 기념했는가 딱 사설 제목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60 년만 해도 요때는 굉장히 그 기념을 크게 했던 때여서 뭐 "아시아의 세계 평화를 경각심을 갖고 보위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이를테면 담화도 부총리급에서 담화를 한다거나 인민대회당에서 아주 성대한 기념식을 한다거나 이랬었는데 벌써 70 년이 되면 그 의미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미 원조라는 말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공식적인 사설이나 이런 데서 쓰지 않고 중국 인민지원군 부조작전이란 말은 그냥 조선, 북한으로 가서 그냥 작전을 했다.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서 인제 축소해서 말을 하는 음.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조 참전 그냥 "우리가 가서 참전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이 자체도 그냥 위대한 우위 뭐 청춘 뭐 전후의 우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기념을 하는 그리고 음. 인민대회당의 기념식이나 이런 규모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00 년대 들어와서 좀 다른 거는 2000 년이 그러니까 50 주년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처음으로 사설에 항미 원조 출국 작전 50 주년이라고 하는 말이 사설에 딱 등장을 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010 년에는 처음으로 인민일보 사설이 요 기념일 때 사설이 안 나왔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요때 미중 관계가 최고로 좋았고 오바마가 방중을 했고 후진타오가 그다음에 방중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거는 2000 년대에 들어와서
그 장점인 2010년에 시진핑이 이때는 국가 부주석일 때였고요. 2020년 시진핑 주석 요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기념 담화가 2000년이 돼서 나왔다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마오쩌둥이 담아낸 것 빼고는 누구도 그 국가 지도자가 담화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급이 담화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은 뭐 우리가 언론에서 봤듯이 굉장히 성대하게 거의 1960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게 했지만 2000년과 2010년은 뭔가 그 다시 복귀를 시키면서도 약간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좀 애매한 기념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제부터 대중 국가 서사를 만드는데 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에서 어떻게 좀 전개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우선 혁명 시대에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파간다의 수단은 영화입니다. 그때는 드라마라는 거는 개혁 개방이 된 이후에 거의 90년대 이후가 돼서야 주된 매체가 됐던 때여서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따가 조금 살짝 보시겠지만 상감령이라고 하는 영화와 56년에 64년에 영웅의 아들딸이라는 영화가 가장 그 혁명 시대 항미원조 전쟁 영화의 아주 그 정전적인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보여드리는 거는 좀 주요한 작품들을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긴 할 텐데 대체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많지 않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한 70년대, 80년대 가면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기에 이를테면 이 시기에 항일 전쟁이라든지 해방 전쟁, 국공 내전에 대한 영화는 정말 수십 편, 수백 편이 나오는데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된 숫자만 만들어졌다는 게 이 좀 이제 의외일 정도로 이 전쟁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의외일 정도라는 거고요. 근데 2010년대가 돼서야 이렇게 조용하게 해금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드라마라는 게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일단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오아닉, 우택동의 아들이죠. 한국 전쟁에서 이제 죽은 그쵸? 전몰한 아들에 대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18선 그다음에 이따 잠깐 설명드릴 이 한국 전쟁 때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팽덕회 원수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책에서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는 안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 중에 약간 중간급 간부들, 이때가 2010년 되면은 중간급 간부들이 다 생존해 있었던 때여서 이 간부들의 구술을 엄청나게 채집을 했던 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대규모의 뭐 40부작 드라마 막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다 이때 채집한 구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술들이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고 이게 가능했던 게 2010년대의 이 다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도 좀 만들어지는데 그 나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나요? 그 정도 영화를 빼고는 좀 큰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시진핑 시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도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드라마가 나왔고 그 압록강을 넘어 뭐 압록강을 건너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러니까 40부작 드라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큐들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2020년대 나온 다큐보다는 그 앞시대 2010년대 다큐가 훨씬 중요한 것이 고때 살아있던 그 중간급 간부들이 훨씬 당시에 이 전쟁의 어떤 지형과 구조에 대해서 그 훨씬 왜냐하면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훨씬 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2020년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열 몇 살 아주 어린 병사들만 지금 생존했기 때문에 전쟁의 전모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201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서사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2020년대는 이미 그 국가 서사라는 틀이 만들어지니까 이 인터뷰에 나온 옛날 지원군 베테랑들이 굉장히 이렇게 틀에 박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2010년대 다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알려졌던 뭐 장진호라든가 이따 보여드릴 금강천 그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지금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드라마 상감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시대의 경전인데 지금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드라마로 지금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혁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웅의 상이 굉장히 다르다. 좀 그 변화를 조금 영화를 같이 보시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혁명 시대의 상감령이라고 조금 요 영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감령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북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방부에서 나오는 전사나 보면은 이 전투를 삼각고지 전투, 뭐 삼각고지 전투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DMZ 이쪽에 가면은 그 고지전 예전에 이제 휴전선 협상을 하는 한 2년간에 계속해서 그 고지전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 강원도 김화군 오성산의 이 삼각고지 저격능선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데 그 고지에서 그 고지가 3.7 평방킬로미터인데 거기서 주로 미군과 국군은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했고 사실은 주도는 미군이 했고 이게 이제 벤플리트 그 미8군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했던 대규모 작전명 오퍼레이션 쇼다운이었는데요. 요게 43일간 엄청난 포격을 하면서 고지를 찾아왔다 뺏었다 찾아왔다 하면서 3, 4만 명이 그러니까 피아 10만 명이 죽고 중공군은 3,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중국 그 혁명 시대에 이 항미원조 선사를 할 때는 삼강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삼강령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 전투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종군 작가들이 이 삼강령에 가서 취재를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신화통신을 통해서 인민일보로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인터넷은 없었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저 삼강령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이 삼강령을 다 알 수 있는 항미원조 전쟁 하면 삼강령을 떠오르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런데 요 잠깐 볼게요. 네. 王兰呐，上元战士还送不下去，你要好好的安排一下。是。同志们，我们整个坑道要紧紧团结在党的周围，坚决执行上级的指示，展开一个新的斗争。 나오는 노래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은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명은 몰라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반연악으로 옵스라로 옵스가 리메이크돼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아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다시 들어볼게요.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리면서 그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네. 요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상감령의 이 고지전은 아시다시피 이 미군의 엄청난 화력을 당시에 중국의 어떤 그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북한의 그 DMZ 그쪽의 요 산지가 오성산이나 이런 산지가 엄청난 화강석,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전쟁이 휴지기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그 갱도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갱도를 파서 뭐 당시에 뭐 그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이 정도 갱도는 뭐 핵폭탄이 와도 그 거뜬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저 인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그 군사에 보면 거의 한 7,000몇 개의 갱도를 고 그 갱도 안에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폭격을 견디면서 기회가 되면은 다시 밤에 나가서 고지를 차지하고 낮에는 갱도 안에 숨어 있고 이런 과정이고 이제 저 갱도 안에서 인제 그 부상자가 죽어가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없으면 이제 그 갱도 안으로 음식을 갖다 주느라고 목숨을 걸고 인제 갱도에 사과를 하나 넣어 주기 위해서 뭐 죽어가는 거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에도 잠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 시간 54분 쪽에. 지금 보이는 이런 소년병이 아주 대표적인 그 흥룡식의 영웅상이에요. 第三组又上去了。嗯第三次爆破又没有成功。连长，你让我去吧。你？山顶上地形我熟悉，连长。 통신병이 지금 자원에서 내가 我可以运回上去。连长， 적의 토치카가 계속해서 그 你去吧。 총을 쏘니까 내가 거기 가서 토치카를 막는 일을 자원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가는 거고요. 조금 앞으로 돌려주세요. 조금만 앞으로. 杨德才，连长还有什么指示？胜利的消息吧！ 이 영화에 여기 나오는 이 소년병 이름이 황지광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공군 작가들을 통해서 이 황지광의 이제 이 흔적이 이 신문을 통해서 국내로 보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토치카에서 계속 총이 나오니까 그 총알이 나오니까 이 아군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걸 막겠다고 몇 번이나 총을 맞으면서 지금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가고 이 장면이 사실 인민일보 기사에 아주 생생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게 미군인데 사실 이 상감령의 전투는 미8군과의 전투였거든요. 근데 미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토치카에서 나오는 총구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상이 보이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게 이 대체적인 형용시대 영화의 좀 특징이에요. 네, 저기를 폭파로 지금 저걸 바주카 총이라고 하나요? 폭탄을 집어넣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상반신으로 저 총구를 막고 그 동료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장면이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네, 잠깐 요 부분은 뭐냐면 그 낭랑이 그러니까 2011년이죠. 2011년에 후진타오가 미국의 백악관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아까 전에 상감령에서 나왔던 그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네, 피아노 곡으로 저렇게 연주를 합니다. 잠깐만 볼게요. 네. 네, 이렇게 피아노 곡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이 노래 가사도 사실은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니 저기 국빈 방문으로 백악관에 초대를 갔는데 여기서 한미원조 전쟁 노래 주제가를 연주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겠어요. 이게 이제 큰 해프닝이 됐는데 문제는 이 1980년대 태어난 이 낭낭이라는 이 연주가가 이 노래가 상감령의 주제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고 본인은 전혀 이 한미원조 전쟁이나 이런 걸 연관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삼감령이라는 영화는 혁명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아주 그 중요한 혁명 시대의 어떤 중요한 경전이었지만 이미 개혁 개방이 되고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미 기억도 못하고 삼감령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얘기를 잠깐만 하기 전에 아까 지금 이 바주카를 들고 그 토치카로 가서 그 총구를 자기 상반신으로 맞고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이제 황지광이라는 소년병. 그러니까 군대에서 통신병이라고 제가 군대를 잘 모르지만 이 당시 항묘 전쟁을 보면 항상 제일 어린 친구가 통신병을 하고 즉 연락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다 13살, 아주 14살 혹은 15, 16살이고 이 친구들은 이제 빠르기 때문에 먼저 막 가서 이렇게 그 서로 이제 연락을 전해주는 건데 주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자원을 해서 그 강력하게 희생을 하는 이런 통신병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어떤 공신으로 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이제 공신 칭호가 내려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황지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당시 인민일보 기사가 이 황지광에 대해서 마트로소프식 영웅 황지광이라고 했는데 마트로소프가 누구냐면 소련이 독일이랑 전쟁을 할 때 그런 똑같은 역할을 했던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기사가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렸고 그걸 주인공으로 한 것이 아까 말했던 삼감령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실 영웅의 아들 딸에도 똑같이 이 주인공이 다시 또 나타납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도 요 영웅의 아들 딸도 대표적인 어떤 항미원조 전쟁의 경전적인 작품인데요. 여기도 잠깐 볼게요. 여기는 미군의 형상이 조금 나타나. 여기도 이 통신병이 자원해서 내가 고지를 점령해서 그 사람들이 통신을 하겠다고 해서 앞에 목숨 걸고 나가는 장면이죠. 주인공 이제 왕청이라는 주인공이고요. 여기는 미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희화화돼 있어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포병 부대가 있으니까 지금 안테나를 들고 있는데 자기 아군의 포병 부대한테 나를 향해서 포를 쏴라. 그럼 이제 미군이 죽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장렬히 전사하겠다. 지금 막 그렇게 통신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57분 좀. 是毛泽东的战士。 그래서 그 왕청이 저렇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그 동생인 왕팡이 그 전사한 영웅인 오빠를 기리면서 그 영웅 창가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잠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어서. 对朝鲜人民无限的爱，对侵略者切齿的恨。 소리를 크게. 在中国人民志愿军里有千千万万个王城，这就是我们伟大祖国的骄傲和光荣。 英雄猛跳出战壕，一道电光裂长空，裂长空。地陷进去独身当，天塌下来只手惊。两脚熊熊淌烈火，浑身闪闪配彩。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작품을 가지고 그 조금만 더 설명을 작품의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영웅의 아들딸이라는 작품은 원래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바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뭐 여러분들 루신을 들어보셨겠지만 루신과 거의 루신 뭐 못지않은 그러니까 현대문학사의 거장인데요. 이 바진의 그 단원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요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재미있는 것은 바지는 공산당에 속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작가였고 물론 국민당에도 반대를 했지만 공산당에는 동조하지 않았던 작가였고 실제로 바진이 이제 2000년도에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 중국 정부에서 내린 칭호가 뭐냐면 저명한 무당파 인사, 당파가 없었던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사이고 중국 공산당의 친밀한 벗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의 소속이 아니었던 작가가 그 한국 항미원조 전쟁에 그러니까 종군 작가로 종사를 하면서 14편의 중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항미원조 전쟁, 한국전쟁 당시에 나왔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평가가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문제는 그 작품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아까 영웅의 아들딸 같은 작품도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 항미원조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도 영화나 드라마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 바진의 이 단원이라는 혹은 바진이 그렸던 소설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가 대단원이라 행복한 결말을 말 때 대단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단원의 뜻은 뭐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결말이라는 뜻으로 이제 인신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단원뿐 아니라 이 빠진이 말했던 이 항미원조 전쟁의 여러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는 항미 원조만 알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은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이에요. 그러니까 항미 원조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지킨다, 도와준다라는 거고 그럼 대내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냐면은 그게 바로 집을 지키는 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집을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같은 일인가? 이게 그 국내 인민들한테 설득이 돼야 그 수백만이 그 전쟁에 동원이 됐고 간접적인 동원까지 하면 수천만이 동원이 됐는데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어떤 국내 장악력이 결코 크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슬로건이 먹히지 않았더라면 3년간 전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이제 물었던 거는 이 보가와 위국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뭔가, 집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서사라고 하는 게 왜 나오느냐라는 건데 아까 그 영화에서도 그 나왔던 통신병들, 이름 없는 통신병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다 누구냐면은
원래는 그 봉건 시대 때, 그러니까 공산당이 토지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주의 노예들이었죠, 농노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집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다 아버지 팔려가고 어머니는 뭐 맞아 죽거나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공산당이 토지 개혁을 해서 집과 땅을 주면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는 게 비로소 가능해졌던, 이런 집의 자녀들이 항명주 전쟁의 자원을 나중에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신 농민,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사상도 완전히 다 개조가 돼서 새로운 그 사람으로 됐다라고 해서 이제 번신 농민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자녀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용감한 통신병, 소년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지는 물론 그 저기 어떤 반봉건이고, 봉건 굉장히 진보적인 작가였지만,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는 진보적인 작가였지만, 자기 출신은 부르주아 출신이거든요. 부르주아의 지주의 집에, 굉장히 그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고, 어쨌든 출신이 부르주아라는 그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신분이나 어떤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이 번신 농민의 자녀들과의 그 간극이라는 게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이 상감용이나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계속 몇 달간 부대와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나는 이 집을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게 너무나 다른 일인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년들한테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당이 토지 개혁이 없었으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 보거와 위국이라는 이 공산당의 슬로건이 너무나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이런 소년이 어떻게 저 순간에 막 놀라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막 거대한 어떤 영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작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데 그 세계에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방관자적인 눈으로 계속 그 작품을 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에서는 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소설에서는 저 그 영웅, 그러니까 그 아까 황지광을 바탕으로 한, 저렇게 밑에 아까 그 장면에서 영화 장면에서 캡처한 건데요. 아주 멋있는 영웅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은 저렇게 아주 선명한 영화의 어떤 영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 왕청이 아니라 류정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는 액자 소설이에요. 그래서 작가인 화자가 그 지원군의 부대를 보면서 액자 바깥에서 액자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자신의 심부름을 하는 저 어린 소년 있죠. 류정칭이라는 소년이 있고, 그 뒤에 포스터가 보면 저 왕청이 저렇게 죽었다, 영웅의 상을 뒤에다 붙여놓고, 아 나도 저런 영웅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 이렇게 굉장히 천진난만한 소년이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저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저 영웅의 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정면으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소설의 거의 끝까지 갈 때까지 저 어린 소년 유정칭은 굉장히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귀엽고 천진난만한 소년으로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작가가 그 부대를 잠깐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 그 류정칭 어디 갔어요?"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그 연장으로부터 듣는 거죠. "아 이미 그 친구 지금 이미 저기 두 다리가 잘려 가지고 본국으로 이송됐어요."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저 류정칭이 아까 그 열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릭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면은 부상당해서 이송됐다 그러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친구가 부상을 당했다고? 왜 부상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토치카 폭파조에 자원을 해서 가서 몇 번이나 쓰러져서도 그 굴하지 않고 갔다가 결국에는 그 다리가 잘려서 본국으로 이송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돼서, 그 소설에서는 저 류정칭이 갑자기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엄청난 반전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반전이 아예 없고, 그냥 왕청이라고 하는 영웅이 처음부터 딱 등장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 이 잠깐만요.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영화에서는 그 류정칭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왕청이라는 인물로 바꿔서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에서는 강렬하게 전사를 하지 않고 다리가 잘려서 본국으로 이송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진의 소설을 굉장히 또 그 비판하는 중국의 이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의 상을 너무 비극적으로 그려서 너무 자학적으로 그렸다. 근데 바진의 소설을 보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막 몇 번이나 쓰러졌는데 총을 맞고도 다시 막 기어가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어떤 건데 막 1박 2 일을 거의 막 기어서 부대로 복귀하는 막 다리는 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그 자학적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영웅이 아주 위대하고 멋있고 혁명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그게 그 비극을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극적이고 이 상을 영화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 영웅의 상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낙관주의적인 영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웅이 이제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진의 소설이 중국의 어떤 항면조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원형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경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변화를 겪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중국이 항면조 전쟁에 대한 서사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인제 있습니다. 네. 쪼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게 2021 년에 나오는 이 장진호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전랑적 영웅이라는데 왜 전랑 외교라고 요즘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전사적인 어떤 늑대 전사 같은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영웅들이 너무나 여리고 연약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영웅이 되는 거라면 이제는 아주 뭔가 헐리우드적인 어떤 그런 액션 무비 같은 그런 전랑적 영웅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잠깐만 그래도 예. 여긴 또 미군의 상이 또 생생하게 앞에 영화에서는 미군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졌다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냥 계속 Hold! I don't like the look of this, sir. Wait. Let's keep him alive. It'll be more exciting for us. Anybody know the word surrender in his language? No, sir.面对的是世界上装备最好的美国军队，战斗会非常艰苦，但我们要争取胜利。 예,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2020년에 이 장진호 시리즈 영화와 아까 50년대, 60년대 보면 그 영웅의 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혁명시대 영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이름 없는 통신병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원군 사령부 실제로 이 누가 작전 지휘를 했고 어떻게 작전을 전개했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베일 속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름 없는 병사가 항상 영웅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적은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굉장히 희화화되고 적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형 이 어린 통신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적 신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내향적인 서사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면은 지금 뭐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북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과 완전히 아들 딸과 같이 지내는 장면이 항상 혁명 영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보여집니다.
여기 잠깐만 몇 번만 볼게요. 그 앞에는. 네. 이것도 75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回去后，抓紧时间休息。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阿玛尼，哎，你怎么没睡呀？ 马 네, 上 네, 就 여기 睡。 넘어갈게요. 네, 영화에서 유일하게 한국말을 쓰는 게 어머니와 아바이라고 할 때만 한국말을 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제가 역시 좀 모자라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원수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담화를 배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금기와 해빙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2000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도 보면은 그 38선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그 후퇴할 때 후퇴하지 못하고 낙오됐던 3명, 5명의 5명의 그 여군이 그 38선에서 낙오된 그게 한국인인지 북한인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조선 여인인 은숙을 만나서 그 임신을 한 은숙을 도와서 해산을 도와주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다 자폭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끝까지 도와줬던 미군의 여기자인 메리가 그들의 그걸 기억을 했다가 그들의 명예를 찾아주는 그래서 한국과 그 한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는 은숙이라는 조선 여인과 그다음에 지원군인 5명의 병사와 그다음에 미군의 기자, 미군을 따라온 기자인 메리가 이 적알을 넘어서 어떤 우애와 연대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영화가 2000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블록버스터급 영화 83 북위 38도선이라든지 항미원조 같은 영화가 상영이 금지됐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상영이 되지 못했고요. 이게 좀 빨리 넘어가야 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금강천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네 장진호 얘기도 지금은 못하겠네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인물의 역사 여기만 조금 얘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도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사실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와 영화들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땐 좀 불편한 것들이 이제 많죠. 뭐 이를테면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명예를 찾아주는 거고 중국인들의 어떤 승리한 중심의 서사고 뭐 자신 이런 서사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내셔널리즘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 금강천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상영을 하려고 했어요. 뭐 그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그걸 접었던 이런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뜯어볼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플롯을 간단하게 보시면 한국 전쟁 중에 마지막 전투인 금성 전투를 다룬 영화인데 실제로는 그 현실은 아니고 완전히 각색을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냐면 휴전협정 서명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를 석방해 버리죠. 반공포로를 이제 송환해야 되는데 석방해 버리니까 이제 휴전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징벌적인 그 국군 그 백호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전투를 하게 된 게 바로 금성 전투예요. 근데 이 영화에는 국군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국군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금성으로 주력 부대를 보내야 되는 그 전날 그 다리를 교량을 건너야 되는데 그 교량을 계속 미군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면 보수하고 폭파하면 5번 폭파하고 하루 동안에 5번 폭파하고 5번 보수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미군의 조종사 스미스라는 조종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고사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쏘는 저 고사포를 그 고사포 부대와의 결사전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 뒤에 좀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뒤에 설명하고 네. 관후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70년대, 80년대생인가요? 70년대생의 감독이 만들었고요. 이 영화를 이제 어떤 기법을 썼냐면 그러니까 7월 10일 하루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이 하루의 일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다리를 폭파하는 그 미국의 전투기를 고사포 부대가 격파를 하고 고사포 1부대와 2부대가 있는데 2부대도 전멸을 하게 되는 그렇지만
미군의 전투기를 격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지원 부대가 그래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하루의 일을 그 그러니까 그 고사포 부대와 전투기가 싸우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병의 눈으로 한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미군 파일럿의 스미스 그 공중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땅에서 고사포 부대의 부대장인 주인공이 장패인데 장패의 시선으로 3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서 한번 보고 멀리서 보고 하늘 위에서 한번 보고 땅에서 보면서 그 고사포 부대의 모습을 원경에서 한번 보여주고 근경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주 미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기법이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덩케르크라고 있나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덩케르크에서 그 연합군이 프랑스군과 그 영국군이 그러니까 그 갇혔을 때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 그 인근의 민간인들이 자기의 배를 가지고 가서 그 군인들을 탈출시키는 그 하루의 일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땅의 조종사의 시선에서 그다음에 또 바다의 시선에서 여러 시선에서 보여주는 기법을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원경에서 그 고사포 부대와 미군의 조종사가 싸우는 장면을 원경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경으로 보면 그냥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저렇게 보면 고사포 부대에 불이 막 들어오고 위에서 막 뭐가 내려오고 이제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중에 그 뭐라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냐면 저 고사포 부대의 전우들을 우리는 줄곧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저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사포 부대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 영화에서 갑자기 주변에 불을 확 밝혀서 나 여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군의 조종사에게 자기 위치를 확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적인 포격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인데요. 저희를 보면서 저 사병들은 '도대체 왜 저런 자살 행위를 하는 거지?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경에서 보는 그 전투 장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원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그거를 나중에 영화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희생은 맞아요. 희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갑자기 이 고사포 부대 부대장인 장페이가 그 자기 위치를 불을 활 켜서 노출시키면서 자기의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자기 전후의 그 앞에 그 고사포 부대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 굉장히 코믹한 장면들이 많아요.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갈등도 하고 막 이러지만 이 과정에서 고사포 부대가 죽으면서 순간 이성을 잃으면서 복수심과 오기, 증오 막 순간적인 감정이 섞여서 그냥 "불을 밝혀."라고 한 다음에 다 자기도 죽고 다 전멸을 해 버리는 이런 감정인데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정말 위대한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웅적 희생이라고 굉장히 공적 서사로 매끄럽게 딱 얘기해 버리면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현미경을 대고 들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요소 이게 정말로 올바른 건가라고 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멀리서 본 사건을 가까이서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일종의 이제 거대 서사, 영웅의 위대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대 서사를 사실은 미세하게 균열하는 그런 작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잠깐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옥수수 밭에 저 고사포들이 이제 가려져 있던 그것들 보여요. 그러면서 두 개의 고사포 부대가 서로 이제 싸우는 굉장히 이제 여러 시기와 뭐 이제 질투와 그다음 전략적인 것 차이로 막 서로 이렇게 디스한다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장면들도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답답하니까 뒤에 있는 이 부하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무슨 부대장이냐 이제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 老快，那支炮弹就是28发的。 근데 아까 방금 이렇게 딱 때렸던 그 고사포 두 번째 부대장이 이제 사실은 앞에서 다 죽거든요. 是不是要 죽으면서 活来？啊，买对不起。 이제 불을 밝히면 안 되는데 저렇게 불을 밝히고 이제 복수심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저런 자살행 일을 하는 거지? 方向。 12年。 이 장면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我操！ 谁妈！咬住他！把他弄装弹，这一包炮，做个了断吧！ 여기까지. 네. 좀 영화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히 좀 그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그 영화에서 그 부대장과 그 부하들 간의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막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되게 혁명 시대의 영화를 보면 다 명확한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병 부대 다리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전투를 해야 상장을 받고 그걸 상장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다리를 고치는 걸 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 공적을 인정받냐 이래서 막 또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고사포 두 부대가 이제 싸우는 이유도 하나는 너무 소심해서 포탄을 아끼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너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포탄을 한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싸운다거나 이런 그 전투 실제 장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훌륭한 영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이기심도 있고 공명심도 있고 그쵸? 내가 먼저 그 적을 써 가지고 내가 더 잘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실제로 전장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이는 전장에는 역사책과는 다른 그 전장에는 실제로 다양한 어떤 디테일들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미군과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하는 영웅을 그린 것 같은 그런 거대 서사의 영웅상을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그런 영웅이로 기억이 되는 역사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우발적인 요소 그냥 아주 평범한 그 인간들 소인물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영웅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다만 이제 이를테면 덩케르크는 정말로 굉장히 훌륭한 반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오로지 하루 동안 후퇴하는 그 프랑스군과 영국군을 도와주는 민간인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고 이 군인들이 이제 후퇴해 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신사들이 그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막 음료수를 주면서 막 따뜻하게 환영을 해 주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국군이었나 프랑스군이었나 그 군이 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All we did was survive." 우리가 한 거라고 그냥 겨우 살아서 도망쳐 온 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의 말이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뭐 영웅적인 공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 들어왔으면 그걸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거야."라고 하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였는데 어 이 금강천이라는 영화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영화의 한계상 그런 반전 영화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혁명 영화에서 계속 만들어지려고 하는 어떤 영웅 서사를 해체하는 어떤 소인물의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중국의 환경에서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반전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그래 조금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류 영화들은 굉장히 그 영웅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굉장히 애국적이고 전투적인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영화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빠진의 소설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웅을 그려내지만 그 영웅이 어떤 굉장히 내셔널하고 굉장히 그 의심의 여지 없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웅을 어떤 다른 눈으로 보려고 했던 그리고 영웅 서사를 계속 좀 타치하고 균열하는 눈으로 영웅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전통이 중국의 빠진 소설에 있었고 저는 그런 거를 일종의 계승했던 게 인제 이 금강천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진핑 시대 이후에 이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내셔널리즘이나 어떤 강한 애국 서사를 강조하는 데 이제 동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분명히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그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게 중국의 국가 서사에서 굉장히 금기화되어 있었고 뭔가 영화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금강천 같은 영화도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지금도 그냥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인제 한국 전쟁을 정말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굉장히 우리의 어떤 애국주의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계속 적대감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반전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중국에 대한 중국이 만들어내는 영화도 여러 이러한 가능성을 이런 시도하고 있는 영화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요 금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백준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그 중국의 항미 원조 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한국 전쟁을 중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 기억하고 서사 하는가라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서사가 있지만 거기에 그 틈새라고 할까요? 거기에 자기 의식을 개입하는 식으로 해서 소인물, 영웅 서사가 아닌 소인물 서사들을 끼워 넣기 하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해체와 재구성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평화의 원수라든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더 소개해 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사서 보시면은 그 이 안에 영화가 굉장히 자세히 서 있고 저는 이 책을 뭐 작년에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중국에서 좀 필요한 책이겠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항미 원조 전쟁, 우리는 그 한국 전쟁, 북한에서는 조선 전쟁,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부르는 명명도 다르지만 그것이 그 각각의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전쟁과 재난의 세계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시국에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라고 하면 누구의 평화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그죠? 그 유튜브는 아마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그 좋은 답변을 해 주실 지금 것 좀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단원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결국은 단원이라는 것이 헤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헤어졌던 한국 전쟁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항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항미 원조 전쟁 그전에 대내전 이 세 가지의 전쟁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것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화두인데 빠지는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서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아니고 대비되는 차원에서. 빠진의 뭐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도 보면은 봉건 대가정이 해체다 다시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근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헤어졌지만 그 전쟁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이며 또 그 전쟁 이후에 60년대에 이걸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자기가 만든 소설은 단원이었는데 이 영웅서사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쟁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대립과 간극이라고 하는 것을 어 다시 또 재구성해내는 것은 그다음 사람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때 그 우리들의 기억도 순수하지 않고 그죠? 서사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배 이데올로기에 그 간섭을 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지금 이 책 전체에서 그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쪼끔 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20 몇십 년의 공백 속에서 다시 인제 그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끼워 넣게 하는 그런 영화들의 그 의미가 뭔지 요 점을 쪼끔 짚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팽덕회 네. 원수라든가 네. 이런 작품들이 음. 사실상은 그 아까 음. 얘기했듯이 중간 간부들이 음. 그 다 자기 보고서를 쓰면서 네. 회고록을 쓰면서 음. 그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 다시 쓰기를 하는 것인데 음. 그렇게 국가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 새로운 것들에 네. 이 영화를 어떻게 배치시킬 수 음. 있을지 고걸 쪼끔 더 설명을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오늘 건너뛴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는 잘 설명 못 드렸어요. 왜 그러면 중국에서 한 60년 음. 이후부터 한 2000년까지 이 항미운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검열을 하고 영화도 못 만들게 하고 이랬는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표적인 게 이 지원군 사령관인 펑더화이가 그러니까 59년에 그 그러니까 루산 사건이라고 하는 여산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사실은 숙청이 되고 거의 복권이 못 돼요. 계속 가다가 71년도인가 그때 사실은 계속 문화대혁명 음. 거치면서 고문당하고 이러면서 죽죠. 그러다가 74년이 되어서야 이제 문화대혁명 끝날 때쯤에야 복권이 되는데 이때 이제 숙청당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원래 이유 자체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대약진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의 기아가 굉장히 발생하고 이러고 하부에서 기층에서 굉장히 기층 간부들이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이런 거를 이제 직언을 했다가 뭐 인제 그 숙청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또 중국 사회주의 내부에서 중소 간에 후르쇼프와 그 마오쩌둥 간에 굉장히 알력이 생기잖아요. 그 불화가 생기고 중소 갈등이라는 게 60년대 되면 전면적으로 발동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 펑더화이는 그러니까 한소파로 분류가 돼서 사실은 일종의 인제 내란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숙청을 시키죠. 숙청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그 펑더화에만 숙청된 게 아니라 팽덕회에 숙청되면서 지원군 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이 다 연루돼서 연좌제로 연계돼서 사실은 문화대혁명 때 전부 다 숙청이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미운조 전쟁을 막 그 국내에 선전을 하려면 그 항미운조 전쟁의 최고 공신인 펑더화이를 비롯해서 그 중요한 장성들의 업적이 기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숙청돼서 어떤 공적인 서사에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숙청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은 노농병의 나라거든요. 그 중국에 혁명을 한 게 그 노동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민과 병사. 그러니까 병사가 사실은 농민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 대부분이 그 번신 농민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농민과 병사도 크게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자신의 엄청난 그 기억을 완전히 한 20-30 년간 이제 박탈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 년이 되고 이러면서 특히 해방군 쪽에서 제대로 항미운조 전쟁을 조명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굉장히 기층에서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000 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노병들의 구술들 이런 것들이 인제 조금씩 이제 퇴록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항명조 전쟁이 물론 처음에 지원군이 1차 전역, 2차 전역 당시 이렇게 북한으로 침투했을 때는 굉장히 연합군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네. 거뒀는데 나중에 인제 38 선을 진격하고 이러면서는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38선까지만 오고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마오쩌둥이 더 남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쟁이 길어지고 엄청나게 큰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승리한 전투 몇 개를 제외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군들이 사실은 더 많은 애환이 있고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아까 말했던 2010년도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채록이 되는 거죠. 채록이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서사화할 것인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 8.5 사건 있잖아요. 음. 사실은 그것도 원래 4.8선 이남으로 진격하지 말았어야 됐을 텐데 대규모 작전을 진행하면서 그 강원도 화천 그 근처에서 대규모가 고립되면서 거기서 뭐 수십만이 수장되고 완전히 대패를 하는 이런 사단 하나가 이제 전몰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역사책에는 거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공적 서사 안에 얘기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인제 어 아까 평화의 원수에서도 살짝은 나오지만 이를테면은 압록강을 건너 같은 대규모 드라마에서도 물론 변형되지만 굉장히 미화해서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역사책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을 드라마에 쪼끔씩 쪼끔씩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한 것 이게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전에는 딱 몇 가지 요것만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지원 그 이를테면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착오 때문인가? 지원군의 작전 실패 때문인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은 마오쩌둥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그 구술을 통해서 기억이 되고 이게 드라마에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삽입이 되는 장면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문제화돼서 이 전쟁을 아주 전면적으로 전략적인 반성을 하거나 이렇게는 가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숨겨 놓는 그런 역할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규모의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게 물론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역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역사 다시 있다. 쓰게 하는 거. 예예예. 어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자료 축적을 하고 있는 음.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시는 말씀일 텐데 북위 38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영되지 않았던 거 이런 것을 그때 팽도와이도 인제 뭐 37부작 46부작인가? 그런데 뒷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저기 질문을 좀 받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단 중국에서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이 없다고 왜냐하면 항미 원조 전쟁은 아직도 중국에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영화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항상 중국은 사후 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딱 방영하려고 그럴 때 그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작비와 이런 손해가 엄청나니까 하여튼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금기가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인제 그 콘텐츠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금기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서 굉장히 작품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역시 여전히 금기고 그 연구자들이 쉽게 거기에 대해서 그쪽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책을 중국에서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어려운 거. 같고 네 역사를 하시는 이제 이를테면 현지화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돼 있는데 사실은 그분의 책은 워낙에 인제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그분 책도 그 홍콩을 통해서 홍콩에서 출판돼서 중국 국내로 들어가지 지금 중국 안에서 그분 책도 사실은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항미원조 전쟁은 그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금기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구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미 관계, 미중 관계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금기화시켜서 못한 과정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책에서 말씀 강조하신 것이 인민 전쟁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마오쩌둥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이 인민전쟁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학자들이 제대로 드러나, 인민전쟁이었다라는 말까지는 하는데, 지금 뭐 전자 선생도 그렇고 뭐 그 왕우희 선생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인민전쟁이 현재적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까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남북한 전쟁인데 이게 왜 미중 전쟁이 되어 버렸나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소거되고 삭제된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전환됐는데 거기 참전한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냉전 아시아에서 열전 아시아가 됐는데, 그것이 그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이게 무엇이었나라든가, 한반도에서는 왜 남북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국제전을 되면서 미중 전쟁이 되어 버렸나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강적 부분들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뒤에 부분부터 이제 좀 얘기를 뭐 답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책의 서문에서도 썼지만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선 그 항미운조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이렇게 쭉 매체들을 네,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선 그 혁명시대 때 나왔던 영화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북한군도 나오고, 그래서 북한군도 나오고 당연히 이제 그 국군은 그 미제 괴뢰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나쁜 악인으로 나오고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도 아까 보였듯이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게 영화에 전혀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쵸?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고 이럴 때 생각하면 막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막 강조할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미군의 상은 굉장히 절제적으로 그려져 있고 국군의 상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인민군과 혹은 북한의 주민들과 중국의 지원들 간의 아주 가족 같은 관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잘 그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2000년에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2000년에 그 2016년이죠. 2016년에 38선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국군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군 중에 무슨 소령쯤 되는 주인공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그 이를테면 이제 초창기의 전투, 그러니까 1차 전역과 2차 전역에서 굉장히 그 우리 그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진격하고 산지에서 계속 북한의 중공군의 기습을 당해서 계속 당할 때 이때 인제 중공군이 이미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첩보가 계속 오는데 메가더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고 계속 진격하라고 압록강까지 가라고 계속 하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미군의 그 지령을 명령을 굉장히 의심하고 그러는 굉장히 똑똑한 국군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미군은 굉장히 멍청하게 계속 명령만 지시를 하는데 이 국군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가면 안 된다.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고 나중에는 그 국군이 미군의 명령을 어겨서 미군한테 처형을 될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이제 어렵게 모면을 하면서 이 미군이 우리를 위하는 '우방이 아니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010 년에 나온 드라마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한중 관계도 굉장히 그때 좋았고 이제 이러면서 그전까지는 국군의 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만 그렸다면 2010 년도에 나오는 드라마 16 년에 나온 드라마에서는 국군을 굉장히 이렇게 고뇌하는 어떤 지성을 가진 어떤 그런 엘리트로 이렇게 그렸던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또 인제 흥미로운 거는 네.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 더 2020 년도 이 시진핑 시대의 블록버스터에는 정말로 한국군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거의 부정적으로도 안 나오고 긍정적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2020 년이 되면 완전히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안 보여드린 것들도 많지만 그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나 또 그 외에 다른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 그 마지막에 미군과 막 한강변에서 뭐 전투를 하거나 이런 데서는 막 정말로 너무나 그 무시무시하게 막 혈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적대감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래서 이 전투가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국 전쟁인데 왜 너네 미중 전쟁처럼 그리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조심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한국을 굳이 여기에 이제 넣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조심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중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 2020년대 전에 들면서 아주 그 원래는 그래도 공조하는 적대적인 공조 체제에서 이제 그 어떤 경쟁 상태로 되면서 이 미중 간의 이 한국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사실 이쪽 우리 쪽의 이제 기사나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한국 전쟁, 한국 영화판에서도 한국 전쟁을 별로 선호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이제 영화로 굉장히 그런 게 있지만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지금도 좌우 대립이 심하고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영화인들이 뛰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영화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에서 중공군이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물론 우리 인민군 북한 인민군과 우리가 싸운 것도 맞지만 실제로 인제 그 중공군이 2050 년도 10 월에 이미 전쟁에 참전하고부터는 인민군은 완전히 그 북한군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인민군은 그 동해 쪽에 예 그리고 혹은 인제 그 극상하지 못하고 낙오됐던 이제 그 빨치산들 뭐 이제 아주 소규모였고 대규모의 작전은 완전히 중공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전투 경험이나 어떤 뭐 서사나 작품이나 여기서 중공군에 대한 서사는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은 사실은 굉장한 그 국제 전쟁이었고 그쵸?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었던 굉장히 동아시아의 정말 엄청난 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굉장히 내전으로만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해 왔고 그 메커니즘이 이제 뭘까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인제 역사학하시는 현대사하시는 홍석률 선생님 같은 분은 인제 그걸 어떻게 분석하셨냐면 이승만의 아주 지나친 멸공 어떤 의식이 중공군을 계속해서 소련군의 하수인 정도로만 인식을 했고 중공군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계속 전쟁 중에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속 우리는 중공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해석은 너무나 중공군에 대한 그 멸시의 감정이 커서 아예 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쟁에서의 그 중공군의 경험이 왜 우리한테는 그 전혀 기록이나 이런 콘텐츠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전쟁이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분단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걸 통과하면서 굉장히 극심화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그 당사자들 제일 중요한 당사자들이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사 어쨌든 그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좀 문제 의식인 것 같고 그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그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장진호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그 구술들이 나오고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헬버스템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미국에서도 한국 전쟁은 기이할 정도로 굉장히 잊혀져 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과 또 다른 한국 전쟁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뭐 어떤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리비짓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한국 전쟁의 성격이 뭘까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아직은 완전하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내전이지만 국제 전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후과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한국 전쟁의 재현을 어떻게 그때의 적과 그때 아가 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책 서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어가셨는데, 하나는 미국이 어차피 이거는 한국 전쟁에서 농민군인 그 전군대 농민군인 음. 중국한테 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서사를 안 하는 것이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BTS 얘기를 하셨는데, BTS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그 전쟁에 그 종사했던 네, 벤 플리트 상. 벤틀리트의 네. 상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돌 그 팬덤에서 화를 냈던 것들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내재적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한국 전쟁이 무엇이었나,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에서 참전했던 나라들에서 한국 전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화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기억과 서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또 하나의 평화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질문들이 안 들어오셔서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네. 오늘 장시간 좀 지금 뭐 하나 올라. 왔어요? 음, 그런 건가? 네. 뭔가 긴 질문이 갑자기 들어. 김도민 선생님 네. 들어왔어요? 우택동의 잘못 결정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소인물 영웅으로 중국인을 감동시키려는 일종의 단으로 봅니다. 개혁의 방식이 중한 관계를 고려하여 안 보여 여기서. 조금 조율의 조용히 음, 활동에 대한 반성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6.25에서 10월 23일 우리는 전쟁이 없어서요. 네. 80년대 출생한 낭낭이 잘 모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출생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잠깐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그러니까 80년대 출생자들이 지금 80년대 출생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가 한 10년 전만 해도 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아까 그 랑랑이 2011년에 백악관에서 나의 조국을 틀어서 이게 막 문제가 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중국의 여러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한 걸 좀 봤는데 이 랑랑의 이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국의 여론이 일단 부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왜 지금 미중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저기 가서 저런 걸 연주해 가지고 이 잘 돼 가고 있는 미중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이 되게 많았고, 나중에 랑랑이 이걸 잘 몰랐다라고 했을 때 그 80년대생의 역사 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런 선생님들이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랑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2살이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을 어디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랑랑의 이런 역사적인 무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의 여론은 그럴 수도 있다. 전쟁이 지금 지났고 지금 평화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15년 전인데 15년, 20년 전인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 정세가 2000년과 지금 2020년대 시진핑 때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아마 좀 믿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좀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한국 전쟁이라고 제가 부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25일까지는 이제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죠. 그때는 이제 계속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노선을 어디다 뒀냐면 38선을, 그러니까 미군이 38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38선까지만 회복하면은 거기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참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 왔냐면 압록강 강변, 그러니까 북중 국경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포격을 했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참전한 명분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트루먼이 그 칠함대죠.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국에는 컸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 당시에
아직 그 해방 전쟁이 완전 완성되지 않아서 대만까지도 계속 해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대만까지 정복을 하려고 작전을 벌이는 중인데 갑자기 미국의 칠함대가 대만 해협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소련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중국은 공군이 없었어요. 물론 해군도 없었지만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군과 싸우려면은 공군 없이 어떻게 싸우느냐. 그래서 소련이 공군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에서 참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스탈린이 처음에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개입했다가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또 참전하려다가 취소하고 이게 이제 늦어지면서 10월 25일에 참전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2년 9개월간의 오로지 중국이 주도권을, 사실은 북한의 인민군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참전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북중 관계의 어떤 그 숨겨진 은원, 그러니까 약간 원망과 그 원한 관계도 사실은 이때 한국 전쟁의 이 지휘권을 두고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그 잘못을 미화하기 위해서 감동 네. 소위물 영향으로 감동하려는 일종의 수단인,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아까 제가 두 가지 참전 명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 명분이 이제 자기의 국경을 침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만 해협도 일종의 내정에 간섭했기 때문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지원군이 38선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거기서 서울 수복까지 서울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하지 말았어야 됐. 거기서 만약에 전쟁을 멈췄더라면 자신들이 말한 명분에도 맞고 그 전쟁도 일찍 끝났고 이렇게 그 참혹한 참상이, 사실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뒤에 그 휴전 협상을 하는 2년 동안 굉장히 안에서도 민간인 학살도 많이 일어났고 많은 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그 38선을 다시 거기서 대치하는 그 순간에서 끝났더라면 정말로 많은 살상을 구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오의 실책을 지적을 하는 게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 펑더화의 원수라는 장면에서 굉장히 그 완곡하지만 그때 마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놀랍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작 지원군 사령부에서는 38선 이담으로 진격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하고, 베이징에서는 그 진격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그 장면들이 2016년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놀랍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2020년도의 드라마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전혀 그 긴장이 보여지지 않고 마오의 결정이 다 옳았고, 그다음에 그 마오의 결정이 옳았다는 식으로 그 서사가 완전히 바뀌는 장면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중국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진핑 시대의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201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이렇게 그 드라마나 이런 서사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왜 뭐 이렇게 제대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 제대로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가나 감독들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검열과 그 자기 검열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처럼 자유로운 상황에서 작품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했는데 1년 뒤에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원하지 않았던 지원군 참전이 10월 8일 날 지원군을 참전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경제 건설을 하고 대만도 또 해방시켜야 되는데 모든 경제 자원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또 이제 논의가 역사학자들, 저도 뭐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과정들에서 누구든지 무택동이 아무리 뭐 뛰어난 그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정세 판단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소련과의 관계도 있고 북한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내재적 시각 속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어목한 시국에 네 와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